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예진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을 출발로 해서 이 국내 개장도 점검을 해보고요. 이어서 시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전략, 이어서 아시아 개장 대비까지 함께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방송에 대한 응원 댓글 그리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반영하면서 보다 알찬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간밤의 흐름들을 좀 짚어보면요. 이 글로벌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가 좀 나온 날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오히려 디플레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고요.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흐름이 나왔는데 우선 증시는 여기에 혼조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48% 내린 가운데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은 아주 작게나마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정규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새벽 요정 두 사람과 함께 바로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좀 이제는 약간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됐는데 저희 함께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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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목요일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보합권에서 조금 등락이 엇갈렸어요.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림 씨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오라클이겠죠. 실적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클라우드 사업에 방점을 찍었고요. 수주 잔고가 지난해 대비 359% 폭증하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33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AI 관련주들까지 오라클이 지지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건 물론이고요. 지난달 대비 넉 달 만에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엔비디아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AMD는 2%, 브로드컴도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과 TSMC도 3% 가까이 3% 넘게 상승했는데요. 한편 오늘 미국 국채 시장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소화하며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8월 PPI는 지난해 대비 0.1% 하락하고 지난해 대비로는 2.6% 상승했는데요. 최종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가격이 지난해 대비 0.2% 하락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덜어주게 됐지만 식품과 에너지 등 이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PPI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도 진행됐습니다. 응찰률이 2.65배로 6개월 평균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해외 입찰자들이 83%를 차지하면서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는 꽤 탄탄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입찰 결과를 소화하면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05%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3.54%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화도 인플레이션 지표를 소화하며 순간적으로 낙폭을 확대해 나갔지만 이내 제자리로 회복했습니다.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97선 후반까지 좀 자리에 머문 모습인데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엔달러 환율은 147엔 중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387원에 거래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 환율에서도 1,387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금선물도 오늘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밀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이 상승폭이 축소됐는데요. 금선물은 오늘 0.01% 하락한 3,681달러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이스라엘이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하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어서 오늘은 폴란드가 자국 영공에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그렇죠. 폴란드 군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다가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게 된 건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이 러시아의 군 자산을 격추하고 직접 타격한 건 이례적이라 유럽 내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이 소식을 소화하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주요 산유국들의 공급량이 과잉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네, 국제유가 오름세까지 전반적인 시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아침을 출발하는 인사를 건네주고 계신데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새벽 요정들 오늘도 아름답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이어서 지금 KS 조이님께서도 즐거운 분위기로 하루를 열어주는 주식 경제 알림이 삼총사 너무 예뻐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따뜻해요. 네, 정말 오늘 목요일 함께 힘차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 레인메이커님께서는 이번 PPI 중에서 PC에 들어가는 항목은 거의 안 떨어진 게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내용 항목별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잠시 후에 예림 씨와 함께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실시간 애프터마켓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 흐름부터 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소폭의 오름세 정말 강보합권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가 0.07%, S&P가 0.1, 나스닥도 0.11% 정말 소폭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지수 선물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지 마켓 무버 은비 씨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애프터마켓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금 거래량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가 최근에 거래량 상단에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주 보이네요. 그렇죠. 이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빅베어 AI가 자리하고 있고 애플도 어제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오늘장 안에서도 지금 거래량을 좀 많이 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엔비디아도 있고 머크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픈도어가 1등이에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그 뒤에 샤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관련된 이슈도 제가 딱 준비를 했고요. 그 밑으로도 전반적으로는 좀 큰 기업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락률도 보자면은 여기 상단에 퀀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퀀텀 컴퓨팅이랑 많이들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 회사고요. 근데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좀 부진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좀 매출 쪽에서 감소폭이 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하락률이 16%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봤더니 이노빅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노빅스는 12%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이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이슈를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마켓 무버 저희가 체크를 할 때마다 애프터마켓에서 요즘에는 좀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면 정말 저희 방송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저희 은비 씨가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 직전에 이거 봐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 이슈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픈도어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차기 CEO로 쇼피파이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카즈네자 티안을 임명하게 된 거예요. 이번 소식 힘입어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공동 창업자인 키스 라보이스와 에릭 우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회사의 운영에 좀 창업자의 색깔을 다시금 불어넣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와 이 구조 개편은 좀 민주식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오픈도어가. 그래서 오픈도어의 향후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조금 더 차트를 확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차트를 봤을 때 갑자기 급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소식이 나왔고 지금 보이시죠? 일중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일중으로 보여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중으로 딱 봤을 때 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이 소식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이 샤프스라는 종목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 이후에 오픈도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30% 넘어가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지금 은비 씨가 짚어준 대로 확 튀어오르는 모습, 애프터마켓에서 33%, 5%나 탄력받고 있는 오픈도어, 그리고 정말 뭐 저희가 마켓 무버에서 이름을 자주 발견했던 종목입니다. 자, 네. 저희가 오픈도어 외에도 또 이 방송 직전에 은비 씨가 잠깐 이 종목 봐야겠어요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알리바바 좀 봐야 그쵸. 되겠죠? 알리바바가 지금 31.7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3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밤에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정규장에서도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갈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에 대한 내용까지 짧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트레저 글로벌이라는 기업. 뭐 하는 회사인가요? 트레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그렇다면은 약간 한 5분 뒤에 어떤 회사인지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트레저 글로벌이 나스닥 상장 규정을 다시 준수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9월 8일 엊그제 3일 전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엊그제 트레저 글로벌이 나스닥 주식시장 LLC에 이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규정을 준수하게 됐다라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상장 규정 5620인데요. 이 규정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트레저 글로벌은 2025년 7월 2일 한 2달 전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회사가 주주 연례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8월 29일에 네. 이 주주 연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9월 8일 나스닥이 너네 규정을 준수했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 사안이 종결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64.8%나 와.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까 봐 저희가 이런 부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트레저 찾아봤는데 네.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기술 플랫폼 글로벌 핀테크 기업 트레저 글로벌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만나봤고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앞서 은비 씨가 잠깐 마켓 무버에서 언급했던 샤프스 테크놀로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티커가 STSS인데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3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샤프스 맞습니다. 테크놀로지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샤프스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솔라나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재무 관리 분야의 좀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좀 새로운 협력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웹3 브랜드인 푸지 펭귄스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번 협력의 목적은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디지털 자산의 노출과 연결성 자체를 훨씬 더 넓히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함께하는 푸지 펭귄스는 아마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잘 알려진 상징적 브랜드 중 하나로 또 꼽히고 있는데요. 흔히 뭐 인터넷의 미키마우스 혹은 뭐 아시아의 도지코인 이렇게 좀 별명이 붙더라고요. 지금까지 푸지 펭귄스 관련된 콘텐츠 조회수가 무려 220억 회. 우와. 엄청나죠. 네. 그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뭐 나스카라던가 월마트, 롯데 같은 대형 기업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 주류 문화와 연결하는 그런 좀 가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샤프스 테크놀로지 팀이 추진하는 좀 차별화된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앞으로 푸지 펭귄스의 지적 재산권이 이 샤프스 테크놀로지의 기관급 솔라나 재무관리 시스템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다 푸지 펭귄스 브랜드와 새로운 방식으로 좀 교류를 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트레저 글로벌이랑 이 샤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경고까지 붙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급등세가 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MBC가 짚어드렸고 지금 미래님께서 채팅창에는 요즘 홀딩스 붙은 소형주들 왜 폭등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좀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좀 엮이는 상황인 거죠? 좀 개별 이슈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넓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일 동안은 뭐 1000% 이상 상승했다. 맞아요. 뭐 프리마켓에서 에이트홀딩스 뭐 같은. 4000% 상승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랑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급등주들을 확인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은비 씨가 정말 꼼꼼하게 이런 분석까지 코멘트 더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번 저희가 마켓 무버에서 잠깐 발견했던 종목인데 이노빅스라는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이노빅스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흐름이 다르게 가고 있네요. 반대로 그렇죠. 가고 있어요.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12% 내리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이노빅스는 앞서 두 종목과는 좀 다른 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노빅스가 2030년 만기 전환사채 3억 달러를 적격 기관 투자자들에게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전환사채라는 건 일정 조건이 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이 채권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6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매수 옵션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은 먼저 제가 어제 발음이 안 된 캡티콜 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네.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이 기존 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이번 자금을 일반적인 운영 자금으로 쓰거나 뭐 배터리 산업 생태계 안에서 전략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회사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 에비타,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죠. 이 성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과 이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빠르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뒷얘기만 들으면 좋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 발행한 이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와 이 초기 인수자에게 준 6천만 달러의 추가 매수 옵션이 나중에 좀 실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드는 효과, 뭐 한마디로 희석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겠네? 이러면서 불안감이 커지죠. 그쵸. 회사가 마련한 자금의 일부는 캡티콜 거래 비용에 쓰인다고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으로 생길 수 있는 희석 효과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장치긴 한데 동시에 추가 비용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렇게 크게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이노빅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춘소님께서 바로 해결해버리는 은비카세, 채원이 에미네님도 은비카세 맹활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실시간 대응하는 은비카세의 맹활약 그쵸. 계속해서 네. 기대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님께서 5학을 알람 못 듣고 계속 잤네 라고 아이고야. 하시면서 지금 네. 출석 도장 찍어주셨는데 자, 은비 씨와 메가캡 특징주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번에는 또 역시나 저희 프로그램의 알짜 코너죠. 새로운 종목들 발굴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IB들이 투자 의견을 내놓은 종목 첫 번째는 사실 오늘 첫 번째부터 예린 씨가 정말 칼을 갈았다. 내가 시장에서 정말 인지도가 좀 낮은 종목을 확 끌어올려 보겠다. 네, 이런 의지가 맞습니다. 드러나거든요. 메세라 MTSR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메세라입니다. 티커명 MTSR인데요. 기업 설명은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링크 파트너스가 메세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7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오를 수 우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메세라는 지난 1월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상장 후에도 주가가 3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일단 메세라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펩타이드 기반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GLP-1 계열로 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식욕을 억제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고비와 마운저로 모두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만든 비만 치료제인데요. 지금 메세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놓는 GLP-1 치료제입니다. 일라이릴레 마운자로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맞아야 하는데 네. 일단 횟수 면에서도 부작용 면에서도 메세라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죠. 메세라의 비만 치료제는 아직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성공만 한다면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우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매일 먹을 수 있는 경구형 먹는 비만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이 부분도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펩타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저렴한 비만 치료제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일까? 이 점도 궁금하실 그쵸. 텐데 그렇죠. 두 회사에 비하면 메스라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기업이고요. 또 아직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모두 사실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출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영업망 모두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만 메세라는 아직 투자 유치와 연구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존재감은 아직 뚜렷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메세라 좀 차트를 봤더니 아마 올해 연초에 상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차트도 지금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신생 기업이지만 그 아래에서 굉장히 저력 있는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애프터마켓에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역시나 카메코 CCJ라는 티커 갖고 있습니다. 자, 카메코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요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뜨고 있는 추세잖아요. AI를 이용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센터 수요도 많아지고 원전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에 맞춰서 이번에는 카메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증권사 CLSA가 카메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0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카메코도 올해 주가가 50% 넘게 뛰었더라고요. 와. CLSA는 카메코를 원전 르네상스를 아우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이렇게 원전을 모두 총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광산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원료로 할 수 있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 다발을 또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핵연료 다발을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또 웨스팅하우스, 이 국내 증시를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그쵸. 들어본 그쵸. 기업이시겠죠. 웨스팅하우스의 지분도 49%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첨단 레이저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레인저 인 리치먼트의 지분도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75%까지 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라늄을 더 싸고 효율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리하고 아우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기업 중에서 카메코를 가장 눈여겨보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원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카메코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코 지금 정규장에서 2%대 강세 좋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49%면 완전 대주주네요. 그렇죠. 네, 미래님도 이 포인트를 함께 짚어주고 계시면서 카메코 하니까 지금 국내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섹터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카메코 목표 주가 102달러로 제시됐다는 점 만나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아마 저희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스피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고 나오네요. 있는 우와. 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 돔인데요. 이 멋있어요. 보시면 어떤 기업인지 감이 좀 오시겠죠? 동그라미 기업? 네? 동그라미 기업이요? 뭐 전광판 만드는 기업인가요? 공연 기업입니다. 공연 공연. 미디어를 관리하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지드래곤이 여기에 이야, 등장을 맞아요. 했습니다. GD. 네, 와우. 이렇게 스피어 돔을 둘러싸고 아시아 최초로 이렇게 등장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시아 가수가. 너무 멋있네요. 네, 다만 공연을 하진 않았고요. 여기서 네. 그냥 광고로 일단 광고로만 1차 진출한 걸로. 네, 와. 등장했다고 네. 합니다. 이걸
상표를 가려야 하나?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네, 맞아요. 이렇게 민트색으로 너무 예쁜 것 K-pop 같습니다. 아티스트. 네, 여기서 이제 K-pop 가수들이 공연까지 하면 이제 정말 뜨거워지겠죠. 그쵸, 너무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라스베이거스에서 요즘 가장 핫한 공연장인데 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돔을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요. 공연과 뮤지컬, 콘서트 등 미디어 분야에서 두각을 와. 드러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겐하임이 스피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76달러로 올려잡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8월 말에 시작한 몰입형 공연이죠. 오즈의 마법사가 연일 맺은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기 오, 때문인데요. 네. 이번 몰입형 공연은 또 구글의 AR 기술이 접목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영상은 1939년 영화를 원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글의 AR 기술이 들어가서 고해상도로 영상을 복원했고요. 우와. 또 캐릭터가 나오는 배경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정말 그 안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공연을 꾸몄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이 스크린을 둘러싸인 채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동해야 되는데 우와. 또 사운드도 현실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바람, 향기, 온도 모두 영화 장면에 맞춰서 구현해내고 있는데 이 관객들이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공간을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보통 잘 나가는 공연이 공연당 32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즈의 마법사는 공연당 60만 달러의 매출을 매일 기록할 정도로 말 그대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이 흥행된다면 실적 전망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3분기 매출을 1억 7,900만 달러로 또 영업이익은 2천만 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9,500만 달러에서 9,900만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와, 지금 오즈의 마법사는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데 이걸 좀 오감을 자극하는 네. 이런 콘텐츠로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 스피어돔, 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은비 씨 채팅도 눈에 띄는데 네. 아,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뭐 공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막 뭐 외계인 같은 거 나와가지고 외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화가 이렇게요? 잘 모르실까 봐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저희가 나중에 스피어에서 하는 이 공연들 또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여러분들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겐하임에서 목표 주가 76달러로 제시한 스피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카메코 그리고 메세라, 스피어 엔터테인먼트까지 이 세 종목 글로벌 IB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예림 씨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시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은비 씨, 제가 애프터마켓 특징주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이 보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 조금 굉장히 단칼을 빼드는 신규 인력 채용할 거야. 약간 그 맞습니다. 강수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좀 다른 국면을 맞이했죠? 네, 이번에 보잉과 노조가 잠정 합의에 드디어 도달하게 됐습니다. 노조들 회사와 협상을 거쳐서 합의안을 마련을 했고요. 최종 표결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조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잉 측은 새 계약이 5년간 유지가 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이 평균적으로는 45%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장기간 이어졌던 갈등이 드디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잉의 3,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은 네. 지난 8월 초부터 파업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그랬죠. 전에는 회사가 제시했었던 임금 25% 인상과 5,000달러 서명 보너스 조건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 파업은 근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말이 좀 꼬였네요.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과연 토요일 이후에 어떤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보잉과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은 또 저희가 이 주말 이후에 다음 주에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원이 에미넴님께서도 보잉 궁금하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추이를 그렇죠.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 보잉까지 살펴봤고요. 자, 메가캡 특징주 오늘은 아마존으로 출발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자주 이야기했던 키워드가 또 아마존에도 붙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맞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이슈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로봇택시 업체가 있죠. 바로
죽스입니다. 이 죽스가 라스베가스 스트립 지역 인근에서 스트립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 주정부의 운임징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요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 그 사이에 뭐 웨이모랑 테슬라가 이미 진출해 있는 시장에서 조금씩 아마존도 입지를 넓혀가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소비자용 AR 안경 개발인데요. 네. AR이 증강현실이죠. 내부 코드명은 제이호크입니다. 이 안경에는 뭐 마이크라던가 스피커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한쪽 눈에는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우와.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동시에 화면을 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비전 프로랑 비슷한. 약간 그런 거죠? 느낌이죠. 네. 그쵸.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봤을 땐 이미지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아직은. 네, 출시 시점은 2026년 내년 말이나 그 후년 초쯤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넷플릭스와 광고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마케터들은 아마존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 넷플릭스의 광고 슬롯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케터들이 넷플릭스 안에서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두 회사 모두에게 광고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넷플릭스 소식도 조금 더 끼자면요. 네. 넷플릭스는 좀 내부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유니스킴이 회사를 떠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호재성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도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알파벳, 구글로 가볼게요. 알파벳도 이번에 지금 클라우드와 관련된 소식이 대기하고 있죠. 네, 구글 클라우드가 앞으로 실적 전망과 새로운 정책을 공개를 했어요. 먼저 구글 클라우드는 향후 2년 동안 약 580억 달러의 신규 매출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구글 클라우드 최고 책임자가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계약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 1,06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 가운데 와, 절반 네. 이상이 앞으로 2년 안에 실제 매출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신규 고객 수도 직전 분기보다 무려 28%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데이터를 옮길 때 드는 비용과 관련된 정책 변화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쓰면은 서비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옮길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구글은 앞으로 EU 데이터법이 시행되기 전에 EU와 영국에서 이런 전송 비용을 아예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법에서는 이 최소한 실제 들어간 원가만큼은 받아라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좀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구글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는 무료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구글 클라우드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매출 전망과 함께 고객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쟁사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꽤나 통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벳, 구글,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스태프님께서 요새 제일 애정하는 코너예요. 계속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우와, 외모, 발성, 발음, 전달력 최고예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하트 최고. 박수. 하트 박수. 네, 와 정말 따뜻한 응원 함께 보내주고 계시고 저희는 네. 바로 그러면 또 다음 기업 내용 전해드릴게요. 자, 메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빅테크 관련해서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독점 소송 혹은 요즘에는 아동 유저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이 그쵸, 부분이 좀 그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메타가 또다시 비판의 중심에 아, 섰는데요. 이번에는 전직 연구원 2명이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가 가상현실 그 VR 플랫폼 운영에서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특히나 아동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컨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내부 연구가 회사에 의해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메타랑 틱톡이 유럽에서도 법정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EU 규제 당국이 부과한 규제 부담금, 그러니까 운영 비용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좀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법원은 이번에 메타와 틱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당국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산정하는 동안 이미 냈던 수수료 있잖아요. 네? 이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기존 상정 방식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좀 불공평한 비용이 부과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는 판결 직후에 수수료의 원칙과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규장 안에서 주가가 거의 뭐 2% 가까이 떨어진 게 메타가 이 아동들의 성적인 노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사실 이건 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맞아요. 이슈였는데 이게 연구원 2명이 증인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부각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당 소식의 여파가 컸던 메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영준님께서도 한국경제TV 글로벌 방송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열흘 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저희 출발부터 함께해 주신 셈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죄송해요, 따라가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라클, 미라클 바로 짧게 체크해 볼게요. 네, 오라클. 바로 짧게 체크해요? 그럼 자세히 볼까요? 네, 자세하게 봅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기장 35%대 탄력, F마켓에서 1%대 오. 강세 더하고 있는데 네. 뭐 수주 잔고 뛰었다 이 내용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제부터도 살펴봤는데 여기에 한 기업 키워드가 또 붙었어요. 네, 이거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브리핑을 해드렸죠. 맞아요.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이익은 이 월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대신에 계약된 작업 규모, 즉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여전히 또 뜨겁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특히나 밤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었는데요. 오픈 AI와 초대형 계약입니다. 와우. 오픈 AI가 앞으로 5년 동안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오라클로부터 구매를 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까지 체결됐던 클라우드 계약 가운데서도 역사적인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거품 아니야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기록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계약에는 4.5기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감이 좀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후버댐 2개 이상이 생산하는 전력량이고요. 약 400만 가구가 소비하는 우와. 전력 규모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은 전력과 관련된 기업이 되겠죠. 오. 전력, 전선을 한번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 한때는 43%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9,690억 달러까지 달했고요. 9,690억 달러까지 달한 것도 모자라서 1992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일단 종가를 보자면은 오라클은 35.95% 거의 36% 상승하면서 주가 자체가 328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330달러 선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정말 뭐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으로서의 위상을 그쵸.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키워드. 포인트, 전력과 전선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은비 씨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HJ 리님께서 소녀들 파이팅 너무 보기 좋네요. 소녀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어떻게 얹혀갈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소녀예요.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자, 상승젤리님께서도 미국 증시 마감 꼼꼼히 알려주시네요. 채원이 에미네님, 장 안 좋을 때는 이 텐션 어찌할지 궁금이라고 해주셨는데 또 안 좋을 땐 더 저희가 힘을 그쵸? 드려야겠죠. 또 이렇게 여기서 또 귀중한 종목들 발굴해내고 네. 울프 스피드 같이. 맞아요. 글로벌 네. IB 종목도 저희가 발굴을 해드리고 있고 잠시 후에도 또 저희가 발굴했던 종목이 오늘 시장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버 소식 바로 볼게요. 우버가 새로운 교통 서비스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버는 전기항공 택시 업체인 조비와 협력을 해서 이르면은 내년부터 앱에서 블레이드 헬리콥터 예약 서비스를 오.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발표는 조비가 지난 8월에 블레이드를 1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한 직후 이렇게 나오게 된 소식인데요. 우버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뭐 조용하고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 항공기를 도입할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버는 서비스 출시 시점이 다가오면은 뭐 차량 예약 방식이라던가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추가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덧붙였으니까 앞으로 이게 출시가 되기 전에 또 주가가 한 번씩은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또 바로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에서 이제는 하늘까지 노리고 있는 우버, 정규장에서는 1%대 내림세 보였지만 여전히 기대할 만한 소식이라는 점,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도 함께 보시죠. 정규장에서 역시 1%대 하락세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암홀딩스까지 저희는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암홀딩스가 새로운 차세대 모바일 칩 설계를 공개했어요. 이름은 루맥스인데요. 이 칩은 특별히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라던가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게 그 네. 특징입니다. 총 4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배터리 효율을 우선으로 한 웨어러블 전용 모델부터 최고 성능을 내는 고사양 모델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상위 버전은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고급 스마트폰 안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버전이기 때문에 고객사도 그만큼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주가는 정규장에서 9.47%나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네,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줬고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암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는 예림 씨와 함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만나볼 텐데 우선은 PPI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항목별로 뜯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라클에 가려졌지만 네. 간밤 시장에 주시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됐는데요. 원래 달마다 어떨 때는 CPI가 먼저 나오고 또 어떨 때는 PPI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PPI가 먼저 나오면서 내일 나올 CPI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PPI는 소비자들이 아닌 이 기업들이 내고 있는 비용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내는 비용을 알게 되면 소비자들의 비용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지난달 대비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대비로도 2.6%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3.3% 상승보다 한참을 밑돌았고요. 7월 PPI 수치도 좀 수정이 됐는데 전월 대비 0.9% 상승했었지만 0.7% 상승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네. 지난해 대비로도 기존에는 3.3% 상승이었는데 3.1% 상승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잠잠한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가파른 가격 인상으로 고객들이 이탈할까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기업들이 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전가하느냐가 올해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늘 발표된 PPI는 사실상 다음 금리 인하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네. 다만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변하게 할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MO에서도 아직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오늘 공개된 PPI가 비컷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FHN 파이낸셜에서는 관세가 기업들의 이익률을 잠식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충분히 이 타격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9월, 10월, 12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고요. UBS에서는 내년 1월까지 3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FOMC에서 2명이 금리 인하의 표를 던지며 좀 파장이 꽤 컸었는데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번 FOMC에서는 비컷에 찬성하는 3명 연준 위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견에 반하는 3명이 누가 될지는 모두가 예상하는 바죠. 또 골드만삭스 솔로몬 CEO도 현재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언제, 어디로 향하는지 불확실하다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나온 8월 PPI는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징후가 보인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PPI에 대한 월가의 분석까지도 저희는 함께 체크해봤고 이제 정말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이슈는 멕시코에서도 좀 관세 폭탄을 던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멕시코 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특정 물품에 한해 관세를 최대 5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정 물품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가구 등 17개의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 멕시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게 중국과 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멕시코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 규모가 우리 돈으로 157조 원 상당이기 때문에 네. 자국 산업과 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멕시코와 FTA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게 너네도 좀 이렇게 해라고 말했던 이슈도 바로 나오자마자 멕시코에서도 50% 관세 인상 소식이 나왔다는 점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특징주로 돌아옵니다. 그 예림 씨가 글로벌 IB에서 저희가 신규 상장 예정인 종목을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셨었는데 바로 증시에 데뷔를 했죠. 클라르나 네. 바로 체크해 주실까요? 네, 미증시에 막 데뷔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핀테크 회사 클라르나인데요. 참 이 미국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IPO 기업 1등 꼽아보자 하면은 클라르나를 꼽아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40달러로 책정이 됐는데 애초 제시했던 범위를 웃도는 가격이었고요. 첫 거래는 무려 52달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클라르나는 단순히 후불 결제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은행업 확장까지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직불 카드와 개인 예금 계좌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CEO는 이것을 또 두고 클라르나 카드와 경쟁사 어펌의 카드의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어요. 어펌 카드는 주로 비싼 물건을 살 때 뭐 할부로 살 때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쓰이는 반면에 클라르나는 좀 더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일단은 뭐 50달러, 52달러에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달러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전에 핫했던 IPO 종목 피그마가 있어요. 피그마 같은 네. 경우에는 공모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비해서는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클라르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클라르나에 대한 저희가 기대 포인트, 이 성격까지 짚어봤고 자, 다음은 추위입니다. 실적을 내놨는데 정규장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추이는 뭐 반려동물 용품 전문 이커머스 업체거든요. 2분기 성적을 보면 EPS는 시장 예상과 비슷했고 매출은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언뜻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외신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CNBC에서는 갭 기준 EPS가 0.1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8달러에서 크게 줄었다라는 점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0.68에서 0.14면 진짜 많이 줄은 거죠. 그리고 울프 리서치는 신규 고객 증가가 15만 명에 그쳐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주가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근데 울프 리서치가 이 회사의 펀더멘털, 즉 기본 체력은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단기 실적 전망은 조금은 실망감을 줬지만 장기 성장성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 방송에서 은비 씨가 아마 추위가 반려동물 클리닉인가요? 이쪽에도 좀 그쵸, 그쵸. 네,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다음 기업은 힘센허스가 좀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내용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신제품을 내놨어요. 남성 저테스토스테론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데요. 이 이름이 조금 헷갈리네요. 저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피로할 수도 있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네. 이 최근 몇 달간 힘세너스는 체중 감량 치료제 매출이 둔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신제품 출시가 회사로 앞으로 우리는 호르몬 건강 시장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개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월에 약 $99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CEO가 이번 제품은 개인 맞춤형이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치료제 계획을 담고 있다면서 이 저테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제 정규장 안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1%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테토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쵸, 힘센허스를 그쵸.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트레이드 데스크 저희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모건 스탠리가 트레이드 데스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췄어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투자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면 이제는 시장 평균만큼 투자라는 쪽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에는 $80였거든요. 근데 $50로 낮췄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트레이드 데스크의 핵심 사업인 연결형 TV 광고 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광고주들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성장 모멘텀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트레이드 데스크가 아마존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에 맞서서 연결형 TV 광고 시장 리더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핵심 강점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앞에 키워드가 아마존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려감이 큰 게 이 주가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규장 안에서는 거의 12% 가까이 빠졌고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그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다양한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미래님께서 1시간만 더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오늘도 알차게 달려왔고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슈에 대한 꼼꼼한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장재철 박사님과 시장,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돌아올 거고요. 두 분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출연해 주시고 나서 박사님 이야기를 저희가 따로 잘라서 올린 클립이 참 네.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박사님 만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 복습도 좀 했는데 지난주에 이 고용에 대해서 뭐 괜찮다면은 뭐 7만 아니면은 적으면 3만 건 정도로 전망을 얘기를 해 주셨었고 실제로도 좀 안 좋은 그런 비농업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번 주 초에는 고용 지표 뭐 수정치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을 굳혀주는 거다. 아니다. 이 정도면 경기 침체를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연준이 그동안 정책금리, 연준의 그 정책금리를 더 안 내리고 좀 유지했던 이유가 고용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그 노동 통계국이 있는데 거기서 연례 그 고용 벤치마크를 이제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약 한 91만 개가 작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 월별로 지난 3월까지 약 한 12개월 동안에 고용 늘어난 게 7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초는 이게 10만 개 넘는 걸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변화를 생각한 어떻게 보면 적정한 고용 증가가 10에서 15만 개인데 그걸 네. 한참 하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8월 달에 고용 이게 2만 개 정도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은 건데 드디어 이제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높은 금리에 의해서 좀 제약을 받을 것이다. 경기 둔화가 시작될 거라고 했던 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표가 고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슬슬 좀 둔화되는 거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연준의 입장을 뒷받침했던 고용에서 지금 힘이 꺾이는 그래서 포지션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 어젯밤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예상을 하회한 이 지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7월 달에 그 생산자 물가 PPI가 전월 대비 0.9% 상승한 거로 보였었어요. 엄청 높았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8월 달에는 어쩌면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온 거 보면 둔화가 아니라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물가가 네. 더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헤드라인 전체의 그 생산자 물가의 평균 수준을 보면 8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3.1%보다 둔화됐지만 지난해 8월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어떤 8월 달 한 달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월 달보다 좀 둔화됐다고 해서 이것이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낮은 부분은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좀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은 환호했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CPI까지가 저희가 시장에서 관건으로 좀 소화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시그널로 보고 계세요? 예, 지금 PPI 생산자 물가는 어떻게 보면 생산 단계에서 그쵸. 물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연준도 그렇고 통화 정책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에 대한 물가, 평균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CPI보다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소비자 물가의 그 추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높은 0.3%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할 거로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7월 달 소비자 물가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의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교역이 되는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큰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이 점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와 다르게 좀 상승폭을 키울 수 있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는 거주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비자 물가에는 네. 거주비가 들어가고 생산자 물가가 좀 둔화되고 완화됐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 물가로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물가 불안은 아직까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불안은 아직까지는 있다. 또 CPI에서는 항목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거주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밤에도 저희가 좀 중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국내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잠시만 개장 점검하고 박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소폭의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어제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죠. 여기에 코스피가 외국인이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참 오랜만에 반가운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던 것도 결국은 오라클의 실적,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전망 속에서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자, 오늘은 또 오전 10시에 이벤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기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저희가 정말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 텐데 이 기대감 속에서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금융주도 함께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10시에 이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은 또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어제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새로운 자민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저희와 함께 개장 체크해 보시죠. 자, 9월 11일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과연 어떤 흐름으로 출발하게 될지 수급은 또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소폭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대로 상승불을 켜낼 수 있을지 자, 오늘 코스피는 0.67% 오르면서 3,336선을 기록하며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0.2% 강세 834선.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이 사들였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몫이 크겠죠. 오늘도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오르며 73,300원, SK하이닉스는 2.14% 강세 31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시총 1위에서 15위까지 중에서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오늘은 0.85% 내리면서 11만 6,600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다는 점, LG에너지솔루션 또 오늘 반등합니다. 2%대 강세 속에 현재 34만 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와 조금은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위 알테오젠이 0.72% 내리면서 48만 2,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강세 나타내는 종목 펩트론과 파마리서치가 다시 한번 시총 순위 싸움을 벌였는데 파마리서치가 4위 자리에서 2%대 상승불을 켜내면서 다시 한번 이 시총 순위 싸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마리서치는 6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은 약보합권 흐름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자, 그 밖에도 오늘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ABL 바이오 1%대 약세 10만 1,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강세 보이는 테마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 피팅 관련해서 철강,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 밸브 등의 종목이 피팅 밸브 관련된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기자재 섹터 역시도 오늘 강세로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를 저희가 함께 전해드렸는데 2%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삼성 SDI도 1%대 오름세,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대표주들도 함께 강세,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소폭의 오름세 HJ
SK중공업이 1%대 상승불, 대한조선 2%대 강세, 삼성중공업이 3%에서 4%를 넘나드는 상승불 켜면서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어제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던 일본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을까요? 0.27% 소폭의 강보합권 흐름만을 보여주면서 43,955선에서 니케이 225 지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388원 선, N달러 147엔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일본 증시 흐름 좀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은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 특히나 또 10시에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저희는 잠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PPI 이번에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CPI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 전망을 뭐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도 지난주에 저희 금리 인하를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4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뷰 그대로 유지하시죠? 네, 지금 제가 생산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둔화돼 있고 소비자 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물가 불안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시장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 그 확률을 높여주긴 하지만은 과연 연준이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안에 3번의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시간이 갈수록 관세 때문에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 네. 2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3번 정도 내리지만 네. 고용이 나쁘지만 물가 불안 때문에 그리고 내년 정도에 2번 정도 더 내려서 내년 뭐 상반기 말 정도 되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지금보다 100bp 내린 1%포인트 낮은 3.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 내년 2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준에서 또 투표권이 발빠르게 그렇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리사 쿡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항소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싸움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또 연준 차기 의장 후보들 이야기할 때 연준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 부분 다들 하나같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이 내용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연준이 설립될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 철학은 통화 정책은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의장의 그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책임감 있게 일관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연준의 독립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리사 쿡 이사에 대한 어떤 해임에 대한 법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븐 미란을 또 지금 다시 이사로 집어넣는 맞아요. 일이고 지금 청문회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도라도 된다고 하면 사실 통화 정책이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파퓰리즘, 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들이 네. 많은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해서 좀 지지도를 높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금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정치화가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통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기본 여건에 맞지 않게 통화 네. 정책을 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믿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의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큰 네. 어떻게 피해라고 보면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뭐 그 나라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는 거고 달러는 더 약세로 가는 거고
미국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경계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되면 정말 증시에서도 나아가 채권 시장에서도 좀 이런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연준의 독립성을 가늠할 때 사실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이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 2달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걸 앞당기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지금 되게 빨리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쿡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번 9월 달 FOMC에는 참여할 것 같아요. 투표권을 지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차기 의장에 대한 그 인터뷰가 끝났고 네. 이제 누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만약에 선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뭐 의장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장 다음에 차기 의장이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러면 아마도 그런 데 있어서의 가버넌스 아니면 뭐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시장에서는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의 지도력 아니면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긴 합니다. 마치 레임덕 현상처럼 그렇죠. 기존 의장의 힘이 좀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시장 참여자, 투자자로서는 조금은 걱정하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일본으로 조금 시선을 가져가 볼게요. 일본도 지금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고이즈미 신주로가 정말 계속해서 부상이 오는 것 같다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인가요? 아주 극우 여성 정치인이 좀 떠오르면서 새롭게 좀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극우적이고 어떤 재정 정책에 맞아요. 대해서도 엄청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어떤 방향성도 크게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다카이치상이 그 금리 왜 올리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 일본 중앙은행은 정치 이벤트랑 상관없이 통화 정책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와 상관없이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올해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예요. 너무 낮은 정책 네. 금리를 조금씩 올리겠다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걸 하겠느냐, 그리고 언제 하겠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겠냐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가 넘어요. 인플레이션 목표보다 훨씬 높고 경기가 회복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관세 문제 관련된 것이 지금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엔화가 더 강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 강세가 너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더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강해지면. 이렇게 축소를 시켜줘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10월 정치 이벤트 뭐 이래서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긴 했는데 이게 10월 아니면 12월 달 정도에 올릴 거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냐 올린다 그러면 내년 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과연 뭐 올 가을이 될 것이냐, 내년 초가 될 것이냐, 어쨌든 일본에서 금리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건 풀어야 할 숙제고 참 뭐 미국도 일본도 정치와 이 통화 정책 사이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이슈,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박사님 모셨을 때 이 소비를 통해서 조금은 이 GDP 성장률이 올라왔고 하반기의 전망도 약간은 개선이 됐다. 이 부분 체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 회복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마중물은 줬죠. 우리가 소비 쿠폰도 줬고 그랬죠. 추경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고 소비가 좋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 네.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정부로부터의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하면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 주식이 그쵸. 올라서 네. 사람들이 더 주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좀 되게 이제 퀘스천이죠. 궁금한데 소비 심리는 요번에 뭐 KDI에서 전망 나온 거 분석 본 것처럼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반기 들어와서 소비의 전반적인 어떤 회복세는 생각보다 좀 나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소비 쿠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지만 소비 회복세나 아니면 그쵸. 경기 회복세를 더 네.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 심리 개선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부분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탄탄하게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올해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이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일단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제일 경기의 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는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거죠.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추경까지 하고 소비 쿠폰 주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썼다고 봐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 뭐 지금 양도세 기준 문제 있었고 상법 개정이 있었고 부동산 이야기도 나왔죠. 부동산 얘기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 수술을 하려면 일단 이 사람이 건강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 혼자서 자생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제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정책 효과들이 약화되는 게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시장 경제 자생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뭐 투자자로서는 저희가 뭐 5,000p 기대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가 초반에는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길게 볼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경제 정책이 재정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을 어떤 식으로 그쵸. 운영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올해 코스피 상승폭만 보더라도 30% 되잖아요. 대단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50% 더 올라가는 거 숫자로 보면 무리는 아닐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제일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겠죠. 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번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 짚어주셨고 참 또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나라 기업들 파이팅 이런 네. 마음을 함께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박사님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 전략으로 돌아올 거고요. 오늘 시장 경제 진단을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 증시부터 국내 개장에 대한 점검, 일본 증시 체크, 그리고 저희는 아시아 증시까지 함께 두루두루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채널 채팅에서도 황새튜브님 파이팅 우리나라 증시 사상 최고치라고 해주시고 인사도 함께 건네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아장팀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천국소녀님 니하오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 자, 오늘도 알찬 내용들 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시 국내 시장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 코스닥도 정말 미미하게 상승불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 현재 코스피에서는 KB금융이 2% 가까이 내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주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도 0.24% 소폭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는 중화권 증시 체크해 볼 텐데 아장팀 다시 한번 소개하죠.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내용 체크해 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어제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하림 씨가 오늘도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개장에 앞서서 어제 중국 시장 마감 상황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1%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 성분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어제 장에서 0.38%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홍콩 항생지수의 경우에는 이 상승폭이 조금 컸습니다. 1%대 상승부를 켜냈고 이 항생지수가 장중에 다시 한번 26,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생 테크지수 같은 경우에도 1.17% 상승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중국 본토와 홍콩 모두 상승부를 켜낸 하루였는데요. 그리고 이 좀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 CPI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짧게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0.4%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0.2% 정도 더 큰 낙폭을 보인 결과였습니다. 네. 이는 식품 가격 하락의 영향이 좀 컸다는 분석이라서요.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4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인 부분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중국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요 진작 정책이 일부는 효과를 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같은 기간 2.9%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는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줄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과당 경쟁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PPI 하락폭 축소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황지춘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내수 부진과 지속적인 공급 과잉 탓에 단기간에 이런 디플레이션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빨간불 켠 섹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통신 장비 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지, 이노라이트나 티안프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4%대, 7%대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외에 이제 전자 쪽에서도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10%대 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는 모습이었고 통신 서비스 쪽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좀 켜냈는데요. 특히 차이나 유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성통신 허가 사업증을 받은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하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장에는 다시 한번 5%대 상승분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빨간불이 많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폭스콘을 좀 짧게 살펴봐야겠죠. 폭스콘이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무려 39%나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좀 약했던 종목으로는 배터리,
CATL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지금 네. 1%대 넘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과당 경쟁 완화와 관련해서 흐름이 좋았었던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에서는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금속 관련해서도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히트맵 말고 대만 지수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만에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가권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어제 시장에서도 1%대 넘는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대만장에 상장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는 상승부를 더 크게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4%대에 가까운 3.79%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SMC의 8월 매출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 AI 수요에 힘입어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봤을 때 30% 넘게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은 이따가 또 김서희 캐스터랑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스마트폰 픽셀 10을 기점으로 삼성이 아니라 TSMC랑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TSMC에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10 종목들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알리바바인데요. 이제 알리바바는 어제 시장에서는 0.6%대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지도 어플리케이션 A맵이 이 기존 내비게이션 기능을 벗어나서요. 스트리스타라는 AI 기반의 사용자 편의 기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론칭 기념으로 1억 위안의 보조금도 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메이투안과의 이 상거래 관련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이투안 주가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장에서 2%대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그 2025년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베이징에서 이제 개막을 했는데 메이투안이 여기서 다양한 AI 기반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하고 배송 로봇 소황봉이라는 이름의 배송 로봇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만한 소식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징동닷컴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시장에서 3%대 강세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관련된 섹터 전반이 좀 상승부를 켜내면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또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 비아디가 전국민 지능운전이라는 상표를 새롭게 출원을 한다고 하고요. 경영진이랑 핵심 인력들이 자사주를 매수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보조운전과 관련해서 좀 더 대중화를 시키겠다라는 시도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지도 기억을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텐센트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텐센트는 이 주가 그래프를 좀 길게 가지고 왔거든요. 와. 8월부터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계속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텐센트는 87만 주 가까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2%대 좀 빠지는 아쉬운 마무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호재로 풀이될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샤오미가 최근에 자동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YU7, 이 샤오미의 YU7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답하기를
그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샤오미의 대단한 충성 팬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래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매자들의 평균적인 나이대도 27살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어리네요. 굉장히 어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들이 이제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마트 기기로 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샤오미의 팬덤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생태계 전략이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애플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그쵸. 계속 애플만 쓰고 맞아요. 맥도 쓰고 막 다 애플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샤오미도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IoT, AIoT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군들도 함께 쓰는 충성 팬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면 바이두인데요. 바이두도 시장에서 3%대 가까운 강세 시연을 했습니다. 이 미장에서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두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에서는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SMIC인데요. 이 전날 좀 크게 빠졌었는데 그쵸. 어제 장에서는 남양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홍콩장에서 3%대 강세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주요 지수들 흐름 어땠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먼저 CSI 300지수부터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소폭 올라가는 이 느낌의 그래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이넥스트 지수와 과창판 50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좀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던 종목을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니오입니다. 이 종목 코드 09866인데요. 어제 장에서 2%대 넘게 빠졌거든요. 이 전기차 브랜드인데 최근 들어서 약 1억 8천만 주가량의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조달한 자금은 스마트 전기차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데 쓰이거나요? 아니면 미래 기술 플랫폼 개발을 하는 데 쓰이겠다라는 계획까지도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신주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는 풀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종목은 팜마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팜마트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좀 흥미로워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 09992번이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4%대 넘게 빠지는 아쉬운 흐름이 조금 연출이 됐습니다. 팜마트가 이 해외 사업 부문의 대표가 한국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이제 이 라부부 리셀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이 인기가 이제 사그러드는 거 아니냐, 끝물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온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답변을 하시기를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 걱정을 하지 않냐면 네. 이 팜마트 핵심 사업이 현재는 리테일인데 라부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IP 사업을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게 좀 국제적으로 그래요? 인기가 있는 캐릭터들은 만화가 있다든지 뭐 그쵸. 게임이 있다든지 네. 하잖아요. 근데 라부부는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무궁무진하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어제 장 중국 시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하물며 뭐 라부부 가방에 못 달았으면 혹시 휴대전화 이모티콘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지금 아직 활용할 분야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쵸.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인기 흐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부부 이야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반응을 해주시면서 SJ리님께서 팜마트 어제 지몬미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과연 이 IP 사업 언제 좀 도전을 하고 언제 좀 시중에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화권 증시 내용 관련해서 하림 씨가 총정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테리픽 10의 추이도 살펴보다 보니까 자 채팅에서 중화권 증시가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분도 이제는 뭐 징동도 귀에
뒤에 있고 지리자동차도 뒤에 있고 이렇게 얘기도 좋아요, 해주시고요. 좋아요. 또 진서님께서는 CATL 비아디 숑숑숑 달려. 그리고 지금 정연두님께서는 저희 업종별 볼 때 히트맵 저거는 어디서 봐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이트가 저희 이스트머니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스트머니 동쪽의 돈입니다. 맞아요. 네, 이스트머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업종별별 함께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정리 꼼꼼하게 해봤다면 이제는 좀 더 자세한 이슈 살펴볼 텐데요. 자, 서희 씨 오늘 첫 번째는 앞서 하림 씨가 잠깐 예고를 해준 우리가 TSMC 매출 이 성적표 좀 봐야겠죠? 네, TSMC가 8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8월 매출이 무려 3,357억 대만 달러, 하나로는 약 14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나 늘었고요. 전달보다는 4%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매출도 2조 4천억 대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7% 성장했는데요. 네.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TSMC가 폼 미쳤다라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TSMC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SMC 주가 뛰어났고요. 어제 1.6%대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4월부터 뛰어놓은 모습인데 쭉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마침 또 아이폰 17이 공개가 됐잖아요. 아이폰 17 시장에서의 반응도 TSMC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SMC 폼 미쳤다. 여기에 지금 채팅창에서 멘트 미쳤네요. 폼 미쳤다. 크크크 하고 함께 웃어주고 계십니다. 자, 서희 씨 두 번째 이슈 바로 볼게요. 중국에서는 이 저희가 뭐 스마트워치나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는데 웨어러블 밴드를 또 많이 좀 쓰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의 애플워치 같이 샤오미, 미밴드 그리고 또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샤오미 그리고 또 화웨이까지 이렇게 네.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밴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중국이 웨어러블 밴드 시장이 역대급 성장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출하량이 3,390만 대, 작년보다 3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금 함께 이 상반기 성장 그래프를 보시면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화웨이와 샤오미의 행보입니다. 네. 화웨이는 1,200만 대 출하로 시장 점유율 36%를 차지했고요. 네. 샤오미도 1,100만 대로 32% 확보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상반기 출하량 1,000만 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두 회사만 합쳐도 이 점유율이 60%를 넘는 그런 수치죠. 네. 이제 중국 웨어러블 시장이 화웨이와 샤오미가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스마트워치 그리고 피트니스 밴드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이 두 브랜드 중에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샤오미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에 상장된 샤오미 주가고요. 지금 5일 기준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어제는 2%대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제는 이렇게 어제 아니고 그저께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3일 흐름은 좋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또 장중에선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앞서 이 점유율 관련해서 서희 씨가 보여드렸던 기사 화면 속에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을 했다 보니까 밑에 사과가 있더라고요. 사과라고 덩그러니. 그런데 점유율이 뭐 5.7%. 사과의 점유율. 네, 그래서 이게 앞서 뭐 샤오미와 화웨이가 합치면 60%가 넘어간다. 정말 엄청난 좀 위상을 확인을 했고 서희 씨 같은 경우는 이거 기사 볼 때 직접 원어로 된 화면을 보고 내용을 캐치를 하는 거죠? 제목만 일단 보고 좀 흥미로우면 들어가서 번역을 누릅니다. 번역 버튼을 서희 씨 누릅니다. 완전 반대인데요. 좀 친근감이 다시 느껴지는 보다 보면 구간입니다. 어지럽기 때문에 네. 번역을 눌러야
읽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또 화면에 이렇게 꽉 채우면 그쵸, 또 맞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고 이렇게 지금 현지 언론 매체들의 내용을 함께 체크해주고 있는 김서희 아나운서입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중국 증시 전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월가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워낙 뭐 올 상반기부터 해서 탄력을 받았었다가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월가 그리고 또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투자는 좀 꺼려진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역량화 정책, 중국에서 낸 정책입니다. 네. 산업 집중도를 완화하고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는 이 정책이 중국 기업들의 호재가 될 것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네. 이게 JP모건이 발표한 반역량화 정책으로 호재가 될 것 같다 하면서 이 종목들을 짚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알아보자면 반역량화 정책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세 글자 취잔능 이게 반역량화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생산을 좀 줄여, 생산 좀 버려 이런 뜻인데요. 아, 그래요? 양보단 질이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생산을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고 그쵸. 좀 질을 높여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기사 내용도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태그를 해놨는데 첫 문장에서 반역량화의 본질은 중국 경제구조 최적화에 불가피한 요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2015년부터 이어오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AI 같은 정말로 이제 질이 중요한 산업군들이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산업에 특히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 정책과 맞물리면서 또 중국의 증시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저가 경쟁으로 승부해도 괜찮을 때보다 지금처럼 이 기술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이 꼽은 이 수혜 종목을 보면 또 눈길이 확 가는데요. 중성홀딩스, 그리고 SF홀딩스,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중동 익스프레스까지 이 기업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AI, 배터리 기업은 아닌데요. 물류, 에너지, 내수 중심 기업들이 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메시지는 또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을 살리고 있어서 원래 중국 내수 시장을 잘 잡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을 짚어준 겁니다. 네. 이 방금 언급한 기업들 중에 중성홀딩스, 그리고 SF홀딩스, 페트로차이나 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성홀딩스인데요. 중성홀딩스는 지금 상하이, 심천, 또 홍콩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중성홀딩스 띄워봤습니다. 중국의 최대 증권사고 또 자산 운용사인데요.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3개월 흐름을 띄워놨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9월 들어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인데 어제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왜 추천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그렇네요. 모습이고요. 네. 또 이어서 SF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택배 물류 기업이고요. 지금 이건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게 SF홀딩스라고 해서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는 슌펑이라고 불리고요. 우리나라로 그 순풍 산부인과 아시죠? 그 단어인가요? 네, 순풍 네. 할 때 그 순풍입니다. 네. 이 순풍 익스프레스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택배를 찾으러 가면 택배 박스에 다 이제 순풍 이렇게 다 써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우리나라에서 뭐 따지면 뭐 한진 택배 뭐 이런 택배 기업입니다.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네. 네, 이 기업도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횡보하다가 보이다가 조금 하락했네요. 9월에 엄청 네. 하락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런데 JP모건이 주목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트로차이나입니다.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고요. 중국 석유. 네, 어제는 페트로차이나.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에너지 대장 그리고 중국 최대 국영 석유 가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3개월 그래프를 띄워놨는데 6월 들어서 확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 모건이 주목한 중성홀딩스, SF홀딩스 그리고 페트로차이나까지 살펴봤고 서희 아나운서의 경험담까지 들으니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연두님께서도 중국에서 SF 익스프레스 엄청 쓴다, 싸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아시나 해주셨고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함께 경험담을 좀 보태주고 계시고 지금 내수주 더 봐야겠구나라고 채팅에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앞서 서희 아나운서가 마법의 번역 버튼을 누른다고 하니까 어려운 중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 미장 아시아장 여전히 어렵다 우선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와 함께 저희도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우리 하림 씨의 시황 총정리 타임에 은님께서 정말 알찬 내용 감사드린다라고 채팅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장팀 오늘 김서희 아나운서 이하림 아나운서와 함께 시황과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개장을 대비해서 현지에서 증시 전략 한번 만나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좀 전에 저희가 이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상무님 뷰가 맞았다. 내수주에 대해서 JP모건도 또 힘을 보탰다. 이렇게 채팅으로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무님께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또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보다 더 낮았다. 디플레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증시는 어쨌든 소폭의 오름세 보여줬는데 이런 시장의 상황들 좀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우선 어제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시장 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안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당분간은 아마 현재 수준에서 조금은 소폭의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홍콩 쪽으로 보자면 상생 지수는 1%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는 1.3% 상승했고, 그리고 거래량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홍콩 쪽이 조금 더 지금 단계에서는 증시 움직임으로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상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부동산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26,200포인트를 상회했는데요. 요번에 항생이 오르는 것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얘기로는 아마도 이제 금리 움직임에 민감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업종이 주도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시장은 이제 미국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컷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자가 줄어들면 이제 예대 마진이 좋아질 거고 또한 그 부동산 업종에서도 그 아무래도 이제 모기지 그 레이시 줄어드니까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부동산 쪽이 좋아진 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장 소문에 의하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CPI나 P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게 어떻게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 하락했는데 다만 이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요. 왜냐하면 네. 더 많이 하락할 거로 예상했는데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조금 더 0.4%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있던 0.2%보다 조금 더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경제 지표나 데이터들이 매달 나오는데 저번 주에 발표된 이제 수출입 데이터도 수입 수출이 모두 소폭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혼조된 경제 지표 아니면 아직까지 강하게 나지 않는 정체 지표라고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 5% 달성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같이 같은 중국의 추가 어떻게 보면 부양책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소비 관련돼서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올 것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좀 더 힘에 실리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말씀 중에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부동산 섹터 그리고 보험도 요즘에 저희가 상승 섹터로 자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투자자로서 접근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본토 부동산 섹터 접근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홍콩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부동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이제 3%에서 4% 정도 상승했는데 항생 지수 상승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웃퍼포먼스를 했죠. 그래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확인이긴 하지만 이제 컨트리가들이 27%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 심리도 확산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27% 급등한 이유는 원래 해당 종목이 그 거래 중지 때문에 그 선후강통, 그러니까 남향 방향으로 살 수 없는 종목에서 이제 거기서 빼져졌는데 그거에서 재편입되는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편입되더라도 본토 투자자들이 사야 되는 그런 뭐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본토에서는 시장 소문에 따르면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본토의 헤지 펀드들이 전략적으로 부동산 섹터에 대해서 매수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홍콩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왜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가 있느냐? 중국의 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 아니면 지역이 홍콩 부동산이에요.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부동산이 저기 약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 홍콩 쪽으로도 그 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 중국 홍콩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냐면 문화도 당연히 같고 언어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의 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기 국제학교들 중에 미국 국제학교도 있는데 이제 차이니스 인터내셔널 스쿨이 굉장히 비싼 국제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홍콩 부동산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오르는 거는 중국 본토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 기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보험주가 또 상승했는데 보험주 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1.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 본토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그 전반적인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보험사 전체 중국 투자 규모가 원화로 거의 916조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2025년 상반기에만 늘어난 게 원화로 120조 정도예요. 근데 이 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서 그런 보험주를 사야겠구나라기보다는 중장기 측 자금의 이제 본토 주식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본토 주식 측면에서 특히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긍정적 뉴스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 보험사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각 보험사들의 뭐 영업이익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험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 부동산 섹터는 본토와 홍콩을 조금 구별해서 보자라는 부분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홍콩 부동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 상무님 이건 그냥 짧게만 여쭤볼게요. 저희 방송에서 어제 저희 김서희 아나운서가 하이난섬 이 봉관 정책 시행 기대감 속에 또 부동산이 좀 달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하이난섬 혹시 상무님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진 않았는데 그쪽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그쵸. 중국의 하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중국 본토 사람들한테는 휴양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이난섬 정말 뭐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지역 체크해봤고 자 이제 정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도 짜야 하고요. 앞서 저희가 이슈에서 잠깐 팜마트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거든요. 라부부 인형에서 나아가서 IP 사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팜마트 지금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점도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팜마트는 저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굉장히 큰 폭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나왔을 때 팜마트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요번의 추세가 전반적인 제품 라인에서 가격 하락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 상품인 이제 라부부 같은 경우가
정가보다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사실 네. 라부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판매 정책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상품들은 정가가 뭐 3만 원인데 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 팜마트 주가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요. 정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들어졌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홍콩 쪽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사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 물어볼 때 굉장히 좋은 척도긴 하죠. 저희 딸이 지금 17살인데 네. 라부부를 6개월 전에는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가방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친구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블라인드 판매 정책이잖아요. 뭐 10개, 15개를 사가지고 그중에 맞아요. 좋은 거를 그 뽑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번 달부터 딸이 그걸 안 들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린 얘기가 뭐냐면 남들이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이런 추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종목들의 향후 판매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번은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이긴 하거든요.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던 JP모건 얘기하셨는데 JP모건이 발행사가 되면서 제가 아침에 바로 이메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제 그 컨버터블 본드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무이자 그러니까 제로 쿠폰 컨버터블 본드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US 달러로 3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4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알리바바 이걸 사용해서 지금 다른 뉴스 나온 것처럼 그 자사의 모바일 지도 앱인 A맵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 산업에 공식적으로 재진출한다고 어제 발표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왜냐하면 그 미국에 상장된 ADR 프라이스를 레퍼런스 프라이스로 잡아가지고 그것보다 27%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그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27%를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저희한테 이 상품이 저희까지 오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고 앞서 팜마트에 대해서는 이 따님에 대한 이야기 경험담으로 직접 정말 지금 심리가 팜마트에 대한 심리가 어떠한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투자자로서 꼭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아시아 증시 개장 전략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8시부터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